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게들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임신과 갑상선 질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 사실 갑상선 질환이 심하게 있으면은 임신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 성공률이 낮으니까 이렇게 흔히 임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갑상선 질환 환자의 대부분이 젊은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임신하고 관련돼서 상당히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다음 슬라이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의 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임산부를 다 일상적으로 갑상선 검사를 할 건가는 아직도 사실 정확하게 결론이 나 있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국 임상 내분비 학회에서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고, 미국 내분비 학회에서는 아니, 할 필요는 없겠지만 고위험군 산모에서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좋겠는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실제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는 것은 뭐 피 검사로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도 별로 많이 들지 않으니까 임신 초기에 다른 물로 그 산전 검사를 할 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임신 중에는 그 면역학적 관용이 증가가 됩니다. 이게 면역학적 관용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 면역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아닌 걸 구별해 가지고 자신이 아닌 걸 이렇게 몸 안에 들어오면 파괴하는 그런 능력이죠. 태아는 엄마의 일부분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아기는 완전히 이물질이나 마찬가지예요. 엄마를 닮은 건 반밖에 없고 반은 아빠한테서 온 거기 때문에 엄마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혈액형도 엄마하고 아기하고 같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같을 가능성보다는 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엄마 피를 보면은 임신 중에 태아의 혈액에서 나온 태아의 세포가 엄마의 혈관 속을 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는, 임신 중에는 태아의 세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엄마에서 면역 상태가 이렇게 좀 억제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이렇게 면역 관용이 생기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게 좀 좋아지는 경향을 가져오게 되고, 출산 후에는 이게 원상으로 회복이 되니까 이 면역 기능이 나빠지면서 면역 질환 같은 것이 악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TBG라고 갑상선 호르몬에 결합하는 단백이 있습니다. 이게 갑상선 호르몬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T3하고 T4 중에서 주로 T4가 여기 거의 다 결합돼서 운반을 하죠. 임신 중에는 태반에서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간에서 합성이 증가가 됩니다. 또 TBG가 여기 당이 붙기 때문에 이게 분해되는 것도 느려져요. 그래서 TBG가 2배 이상 증가되니까 총 호르몬을 재면 이게 다 증가되어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HCG라고 태반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증가되는데, 이 태반에서 나오는 HCG는 갑상선을 자극하는 TSH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많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게 갑상선을 자극을 해서 갑상선 TSH 수용체에 결합해서 갑상선을 자극해 가지고 유리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될 수 있고 TSH는 억제될 수 있습니다. 요중으로 요드 배설이 증가되는데, 이거는 GFR이 콩팥에서 그 성소율이 증가되고 콩팥에서 요드 재흡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요오드 결핍 지역에서는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줄어드니까 호르몬 합성이 줄어들게 되죠. 또 태반에서 임신하지 않은 상태에선 태반이란 건 없잖아요. 태반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해하는 디아이오디네이즈라는 효소가 증가됩니다. 이거는 태반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해해 가지고 태아한테 요오드를 넘겨주기 위한 아주 한목적적인 거예요. 아기의 갑상선이 태아의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충분한 요오드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엄마가 요오드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아기한테 잘 안 가니까 엄마의 호르몬을 분해해서라도 아기한테 요오드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분해가 증가된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보면 갑상선 호르몬이 임신 중에는 평소보다 50% 이상 요구량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 혈청 TBG 농도가 증가되는 걸 보면 대개 임신 20주 정도까지 쭉 증가되고 그 다음에는 아기 날 때까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임신 20주까지는 이 증가된 만큼의 TBG를 전부 포화시켜야 되니까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요구량이 이만큼 거의 2배 이상 증가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HCG는 임신 초기에 증가됐다가 임신 진행하면서 떨어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TSH가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가게 되죠. HCG가 크게 증가되면은 TSH처럼 갑상선의 TSH 수용체 항체를 자극을 해가지고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게 합니다. 이런 것이 임신 중에 나타나는, 특히 임신 초기에 나타나는 임신성 일과성 갑상선 중독증의 원인인데 HCG는 정상적으로 태반에서 다 분비가 되지만 아주 증가되는 경우는 쌍태아 임신, 즉 쌍둥이를 가졌다든지 셋쌍둥이 같으면 더 그렇겠죠. 태반이 아주 크게 되니까 거기서 HCG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태반의 그 육모 상피암이라든지 포상계태라든지 이런 그 태반 세포에 생기는 종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HCG가 아주 병적으로 증가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증가된 HCG로 인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증가되니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렇게 증가된 HCG는 또 산모에서 아주 심한 그 임신 입덧과 그 입덧에 동반된 구토를 일으켜요. 이거 아주 특징적인데, 입덧이 심하다고 그래서 구역질은 하지만 토하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심하게 토하는 사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임신성 일과성 갑상선 중독증인데, 갑상선 기능이 이렇게 올라가고 심하게 토하고 그리고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체중이 줄죠.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에 오는데 사실 뭐 약을 먹어야 될 일은 거의 없고 저절로 좋아집니다, 대개는. 그러니까 임신이 진행하면서 입덧은 가라앉게 마련이고 입덧이 가라앉을 때쯤이면 갑상선 기능은 다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놀라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약 먹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임신 중에 입덧이 심했다고 그래서 태아에게 나쁜 영향이 있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입덧을 심하게 하다가 죽었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뭐 수액을 맞는다든지 그리고 좀 쉬시고 안정을 취하다 보면 자연히 좋아집니다. 그냥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단백 호르몬이 TSH처럼 작용해서 임신 10주, 12주 사이 요때 최대로 증가된다. 요때 태아의 갑상선이 이제 반응을 해서 자기 호르몬을 만들기 시작할 그런 정도의 연령입니다. 그것보다 초기에는 아기 갑상선도 없고 뭐 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심하다고 그래도 20주를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기가 되면 다 좋아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TSH는 임신 초기에는 조금 떨어졌다가 대개 2.5 이하까지 떨어집니다. 중기가 지나면서 잠깐 올라서 3에서 3.5 정도까지의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 게, 임신하지 않은 시기에는 평소에는 TSH 상한선을 대개 4에서 4.5 정도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임신 초기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값이니까 그보다 낮게 유지해 주는 게 좋겠다. 또 임신 중기나 말기로 가더라도 3.5를 넘어가면은
글쎄 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니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그러면 보통 그레이브스 병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레이브스 병은 임신 중에 발생하는 일은 상당히 드물긴 하지만 치료하지 않은 그레이브스 병이 임신 중에 있은 경우에는 엄마는 유산이라 전치 태반, 조기 분만 또 전자간증 같은 것의 위험도가 증가됩니다. 아기가 잘 안 커요. 아기가 잘 안 크면은 그거 자체로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 갑상선 자극 항체는 IgG 항체이기 때문에 태반을 맘대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신생아에서 기능 항진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기가 잘 안 큰 채로 즉 미숙한 채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5% 정도에서는 태아가 사산되는 경우도 있고 신생아에서 뭐 이상을 찾을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능 항진증은 임신 중에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레이브스병하고 임신성 일과성 갑상선 중독증은 그냥 호르몬만 검사를 해보면은 똑같습니다. 프리T4가 증가되고 TSH가 감소되고 임상적으로 보면은 그레이브스병에 있을 경우에는 눈이 튀어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은 갑상선종이 있다든지 임신성 일과성 갑상선 중독증에서는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과거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갑상선 종은 대개는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가볍고. 갑상선 자가 항체는 있거나 없거나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레이브스 병은 임신이라고 해도 항갑상선제 치료를 해서 약물 치료를 해서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훨씬 위험합니다. 임신성 일과성 갑상선 중독증은 아무리 심한 것 같아도 그냥 두고 보고 있으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굳이 약을 먹고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하이퍼에메시스 그라비다롬, 임신성 과다구토, 많이 토하는 건데 임신 초기에 아주 심하게 토하고 5% 이상 체중이 줄고 탈수나 케톤산증, 케톤요증이 생길 수 있는데 대개는 좋아집니다, 저절로. 그래서 이 HCG가 높은 거하고 관계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심하게 입덧을 하는 사람을 다 검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심하게 토하는 분들의 경우는 반드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는데 저절로 좋아지는 걸 뭐 꼭 검사를 해야 되냐 하지만 이거 보존적인 치료로 안정을 취하고 수액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거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치료를 할 수 있으니 검사는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임신 중에는 약제를 PTU하고 메치마졸 중에서 PTU가 선호가 됩니다. 메치마졸이나 카비마졸을 복용하면 신생아에서 이 머리 두피, 머리 껍데기가 좀 덜 생기지를 않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기형인데 기형 발생하고 관계가 되니까 이거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URET4 농도를 정상 범위의 상한선 부근으로 유지를 합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는 4 내지 6조 간격으로 좀 자주 검사를 하죠. 임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2, 3개월 간격으로 검사하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간격이 반으로 줄어든 거죠. 약으로 대개는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약으로 조절을 하다가 좋아지면은 뭐 약으로 끊고 두고 보게 되겠지만 약으로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방사성 요도는 절대 투여하면 안 됩니다. 이 태반을 건너가서 태아의 갑상선을 파괴하기 때문에 투여하면 안 되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임신 중기에 시행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치료하면서 조절이 안 돼서 수술한 경험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으로 안티사이로이드를 주다가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루골 솔루션이나 이런 걸 주게 되는데 이 루골도 태반을 막 자유롭게 건너가서 태아에서 갑상선종을 큰 걸 만들기 때문에 임신 말기에는 이런 걸 주면은 태아가 출산 후에 그 기도가 막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수가 있으니까 임신 말기에는 절대 주면 안 되고 임신 중기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술 전에 그 전처치로 잠깐 주게 됩니다.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TSH 수용체 항체는
태반을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태반을 자유롭게 통과해서 태아의 갑상선을 자극하는데 약이 조금 태반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약도 통과해서 TSH 수용체 항체랑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 밸런스를 이루도록 하는 게 태아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중에 치료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갑상선제와 갑상선 호르몬제를 동시에 사용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항갑상선제는 어느 정도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한테 가지만 갑상선 호르몬제는 거의 통과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만 통과하니까 태아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엄마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면 항갑상선제가 갑상선을 차단하고 호르몬제로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도 아기한테는 항갑상선제만 작용하니까 안 됩니다. 베타 차단제를 주면은 이 자궁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가 성장 지연이 될 수 있고 태아가 섬액이나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무산소 자극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할 수 있어서 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특히 임신 말기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기요오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의 전처치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중기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요거를 조심스럽게 수술 직전에 잠깐 쓰는 것은 좋은데 임신 후기, 말기가 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임신 12주 이후에는 태아에서 갑상선을 파괴해서 태아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만드니까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몇십 년 전이지만 임신인 줄 모르고 아주 초기에 방사성 요오드를 투여했던 경우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태아의 갑상선이 만들어져서 작용을 하는 거는 대개 임신 10주에서 12주 정도 돼야 이게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돼야 요오드가 들어가서 태아의 갑상선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보다 더 이른 시기 아주 일찍 방사성 요오드를 투여한 환자에서는 태아가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런 보고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걸 믿고 투여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호르몬을 부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는 유산이나 태아의 지능 박약 등이 초래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중 TSH 농도가 임신 중에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갑상선 그러니까 TSH 농도를 2.5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겠고 임신 중기나 후기에는 3에서 3.5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임신이 아닌 상태에서는 4.5까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2.5에서 4.5 사이면 뭐 임신이 아닌 상태면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죠. 뭐 굳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임신이라면 한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두 사람을 치료하는 거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잘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제가 더 많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BG가 증가돼서 그 증가된 TBG를 포화시켜야 되는 것이 제일 큰 이유고 극미량의 갑상선 호르몬은 태반을 건너서 태아한테 갑니다. 그다음에 태반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막 부대해가지고 아기한테 요오드를 넘겨주기도 하고 또 임신 중에는 혈장량이 증가돼 갖고 이 혈액이 희석되니까 호르몬이 분포해야 될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평소보다 30 내지 50% 정도 더 필요합니다. 임신 전에 50 마이크로그램 먹고 있었다. 그럼 임신을 하면 한 75 마이크로그램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그리고 대개 아기 낳고 한 달 정도 지나면 TBG가 원래대로 줄어들고 그때 원래 용량으로 돌아옵니다. 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 중에는 약간 중독 증상을 보일 정도로 높은 수준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호르몬이 부족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의 상한선 부근으로 유지시키는 게 좋겠고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그러면 뭐 당연히 임신 전서부터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더라도 임신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임신 전서부터 약을 먹는다.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 약을 증량한다. 요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임신 중에 좋아지지 않느냐인데 임신 중에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거죠. 기능 항진증은 대부분이 그레이브스병인데 그레이브스병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 자가 면역성 질환이 되게 좋아지니까 면역 관용이 증가돼서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이 좋아지고 따라서 임신 중에는 뭐 굳이 약을 많이 먹거나 그럴 필요 없이 약을 줄이거나 그냥 끊어도 별 문제 없지만 기능 저하증이 있던 사람이 약을 안 먹을 수 있느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오히려 늘려서 먹어야 됩니다. 이게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치료받지 않는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정상화로 나오면 물론 고맙겠습니다만 아기가 작게 나오든지 아기가 작으면 그것만으로도 위험한 거죠. 또 신체 박약, 정신 박약이 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산이나 선천 기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갑상선 호르몬제를 잘 먹어야 되겠습니다. 갑상선 암이 있어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데 요즘은 작은 갑상선 암은 수술하지 않고 그냥 능동 감시 그래서 두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젊은 여성분의 경우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임신을 해서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임신을 하게 되면 조금씩 커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은 뭐 좋지는 않고 좀 위험할 수는 있는데 대개 워낙 작으니까 거기서 조금 커졌다고 그래서 크게 위험할 것은 없고 이 임신 중에 혈중 TSH 농도를 임신 전과 같이 측정되지 않거나 정상 이하 정도로 유지한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으면 그렇게 유지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는 거는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데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죠. 아무 문제 없죠. 태반을 잘 건너가지도 않지만 건너간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암이 있다. 그런 분이 임신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임신 중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임신 중기에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요드 치료는 임신 중에 또 젖을 먹이고 있는 동안에는 하지 않습니다. 방사성 요드 치료를 하고 나서는 상당 기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나서 그 다음에 임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후갑상선염은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임신 중에 면역 관용이 증가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가벼운 정도의 갑상선염이 있어도 뭐 그냥 증상 없이 잘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 후에 이것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갑상선염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염증이 나빠져서 갑상선이 파괴되니까 일시적으로 호르몬이 올라갔다가 그게 회복되는 기간에는 기능 저하증이 오는데 일부에서는 회복이 안 되고 영구적인 기능 저하증으로 가기도 합니다. 다음번 아기를 낳고 나면 또 생기는 경우가 반 이상이에요. 따라서 산후 TSH 검사를 해서 이게 생기는지 아닌지 보는 게 좋은데 만약에 항TPO 항체가 양성이면 산후 3개월, 6개월에 검사를 하고 제1형 당뇨병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산후 갑상선염의 과거력이 있으면 출산과 관계없이 매년 검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산후 갑상선염은 뭐 굉장히 다양한 결과를 밝습니다만 아기를 낳고 나서 대개 한 3개월 정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처음서부터 그냥 영구적인 기능 저하증이 생기기도 하고 기능 저하증이 생겼다가 회복이 되기도 하고 중독증이 생겼다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중독증이 생겼다가 정상이 됐다 다시 기능 저하증이 됐다 회복이 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과정을 밟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과를 잘 보고 위험 요소가 있다 생각되는 분들은 산후 3개월 혹은 6개월 시점에서 꼭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레이브스병하고 산후갑상선염하고 이게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레이브스병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근데 산후갑상선염도 그렇고 그레이브스병은 다양한 정도로 심한 것부터 가벼운 것까지 있는데 산후갑상선염은 대개는 가볍습니다. 기간은 이건 뭐 여러 달 가고 산후갑상선염은 잠깐입니다. 갑상선종이 요건 뭐 여러 가지인데 산후갑상선염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좀 가벼운 정도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레이브스병은 심한 경우에
청진기를 대보면 갑상선에 피가 많이 가니까 휙휙 소리가 들릴 수가 있는데 산후갑상선염은 그렇지 않죠. 이 초음파를 보면서 도플러를 보면은 그레이브스 병원은 이 빨갛고 파랗고 그런 게 뭐 잔뜩 보입니다. 혈류가 증가돼 있다는 얘기죠. 산후갑상선염에서는 혈류량이 오히려 감소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튀어나온 경우도 있지만 뭐 대개는 없죠. 그리고 방사성 요오드 섭취율이 증가되어 있는데 산후에 젖 먹이던 사람에서는 이런 걸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 검사를 해서 TSH 리셉터 수용체를 확인을 하면은 이거는 나오고 이건 안 나오니까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위원소 촬영이나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TSH 리셉터 수용체를 피 검사로 확인을 하고 또 혈류가 증가돼 있냐 증가돼 있지 않은가 그거를 초음파에서 도플러로 확인을 하면 진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잘 감별하는 게 중요한 게 그레이브스 병은 뭐 어쨌거나 심하든 아니든 약을 먹고 상당히 오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또 가지기를 원하면 그때까지 멀쩡하게 만들어줘야죠. 산후갑상선염은 별 문제 없으면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좋아집니다. 영구적인 기능 저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아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분만 후에 그 자가 면역이 좋아졌다 나빠지기 때문에 출산 후에 기능 저하가 심해진다. 그걸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바람결에 실려 분께서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3년 정도 지났고 지금은 호르몬 약을 복용 중입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임신 중에도 이 약을 계속 먹어야 할지 끊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상선을 전절제를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먹어야 될 것이고 전절제를 했으면 몸에서 호르몬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먹는 약으로 유지를 하는데 그거 끊으면 아주 곤란하죠. 임신이 유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먹어야 되겠고 그뿐만 아니라 약을 증량시켜야 될 가능성도 많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일부 부분 절제만 했다면 기능은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약을 안 먹어도. 근데 임신을 하면 호르몬 요구량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가지고서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거는 검사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제가 그냥 질문만 받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약을 증량시켜서 더 먹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임신 중에 약을 끊는 거는 어쨌든 대단히 위험할 가능성이 많으니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보시는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성 씨 질문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물혹이 있다고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만 하시네요. 물혹도 나중에 커질 수 있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죠. 근데 물혹이 임신을 한다고 그래서 뭐 커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혹은 생기면 대체로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혹은 물이 차서 커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커지면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로 찔러서 물을 뽑아내고 거기다 약을 넣어서 굳히거나 뭐 그렇게 하면 돼요. 물혹이 있어서 수술하거나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커진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김민 씨가 질문하셨습니다. 갑상선 약은 장기 복용에도 간이나 심장 같은 다른 장기에 무리를 안 주나요?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아주 극히 드물게 그레이브스병 치료에 사용하는 항갑상선제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개 먹기 시작한 첫 몇 달 사이에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평생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복용에 따르는 문제는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신장에는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님께서 직장 건강검진에서 TSH 수치가 낮게 나와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아무 증상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건지인데 아무튼 뭔지를 알아야 뭘 하죠. TSH 수치만 낮고 T4는 정상이다. 그러면은 제일 흔한 거는 갑상선 염증이 있어서 갑상선의 염증으로 망가지면서 거기서 고여있던 호르몬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그런 건데
기능 항진증 초기에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기능 항진증의 초기라고 그러면 심하지 않아도 아무튼 치료를 해야 되죠. 치료를 해서 별 문제 없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한번 가서 그런지 아닌지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혈액 검사 또 초음파를 해서 도플러 이런 걸로 간단히 감별이 되니까 그 확인하시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자유롭게님 기능항진증이 있으면 눈이 튀어나오는 안구 노출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대개는 약물 치료를 하고 수술하는 경우는 눈이 감기지 않을 정도로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각막이 손상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있다. 하루 한 컷님 30대 여자인데 운동을 하다 보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자주 떨리거든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심장이 당연히 빠르게 뛰고 손이 떨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혈당이 올릴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죠. 이 나이에. 당뇨병이 있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혈당일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레이브스 병 같은 게 숨어 있을 가능성은 있기는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렇게 큰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정상적인 반응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되지만 요거는 검사를 간단한 검사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인근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깜빡픽님 임신 준비 중인데 요드 섭취가 중요하다고 해서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어요. 갑상선 기능항진증 병력이 있어서 피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신 중에 요드 섭취가 평소보다 조금 더 있어야죠. 평소에는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요드 섭취면 충분한데 임신 중에는 최소 250 마이크로그램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요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요드가 많은 음식이나 약을 먹지 않아도 하루의 요드 섭취량이 500 내지 600 마이크로그램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루에 필요로 하는 거에 2배 내지 3배 정도 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천일염이 많이 들어간 김치나 장, 된장, 간장, 고추장 또 뭐 각종 장아찌, 뭐 젓갈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김치나 장 뭐 이런 거 또 절인 음식 이런 걸 일체 먹지 않으면은 요드 섭취가 좀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요드 섭취를 오히려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 요드를 과잉으로 섭취하면 대단히 해롭습니다만은 과잉으로 요드 섭취를 한다는 얘기는 그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을 미역국 먹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끼니마다 먹는다든지 이러지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먹던 대로 먹는 거는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김민 씨. 갑상선 기능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심해진다고 들었는데 갑상선 질환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고 아니면 그 반대도 가능할까요? 무슨 가능성인들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과문한 탓에 그런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심하게 떨어지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오고 뭐 그런 정신적인 증상도 생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환자들도 제법 있고. 근데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면은 되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표가 날 정도로 사람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심한 경우에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가능하기는 물론 한데 이 현실적으로 이 가능성이 별로 많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20년째 다이어트. 임신 중에 갑상선 암 걸리는 사람이 높은가요? 아주 굉장히 드물죠. 굉장히 드물고 태아에게는 당연히 문제가 없죠. 뭐 암이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 암세포가 태반을 건너가서 태아한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임신 중에 암으로 확진이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으면서 이 암이 자라지 않게 억눌러 놓고 있으면 아기를 낳고 나서 수술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나서 탈모랑 기분 변화가 너무 심했는데 나중에 갑상선 문제였다는 걸 알았어요. 산후의 갑상선 이상은 상당히 흔합니다. 미리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TPO 안티바디를 측정을 해서 그게 나타나면 임신 중에도 검사를 하고 출산 후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혹은 매년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그것도 아니고 이두저도 아닌 사람에서 그걸 검사를 해서 더 좋은가? 그건 아직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루 한 컷님은 갑상선 암으로 수술받은 지 5년 100개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갑상선 암이 어느 상태에서 수술 받으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초기 단계, 대개 요즘은 뭐 일찍 발견해서 일찍 수술을 하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10년 내지 15년 정도는 추적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 재발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15년이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좀 진행된 상태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재발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적 검사를 평생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 15년 지나면 뭐 안 받아도 되는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때까지 초음파에서 문제가 없고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된다면 안 받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호르몬제를 약으로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매년 한 번 정도는 피검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노을길 산책님, 젊었을 때 그레이브스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발률이 높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재발은 첫 5년 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중단하고 5년이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그다음에 60세가 넘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이가 먹을수록 재발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김홍성 씨는 그레이브스병은 자가 면역성 질환인데 가족력이 있으면 유전 가능성도 높은 편인가요? 병 자체가 유전되는 것은 아닌데 자가 면역성이 체질적으로 유전이 되니까 체질을 물려받았으면 다른 사람보다는 이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 중에 있으면 대개 한 2배에서 4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체온이나 맥박 같은 것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런 변화를 일상에서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는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체온을 재서 온도가 올라갈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덥게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포레유님, 추위를 너무 타는 것도 갑상선과 연관이 있나요? 기능이 떨어지는 기능 저하증이 되면 추위를 많이 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에어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기능 저하증이 심해서 추위를 많이 타려면은 이게 급속한 정도로 호르몬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상당히 심한 정도로 해야지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호르몬이 떨어진 거가 검사상 나오는 정도다. 그러면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대답 드리기가 참 어렵고 이거는 뭐 내복도 입으시고 뭐 모자도 쓰시고 그러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기분입니다. 도움을 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뭐 간단히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시고 안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님, 만성 스트레스가 갑상선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옛날서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기능항진증이 생긴다. 그레이브스병 발병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스트레스라는 게 사람마다 역치가 다르죠. 똑같은 일을 당해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요즘은 생긴 갑상선 기능 이상이 심해지는 데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발병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가족 중에 갑상선 암 수술을 2번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수질암으로 받으셨다고 그러면 전 가족이 다 유전자 검사를 해 보셔야죠. 수질암은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수질암은 굉장히 드물어요. 특히 한국 사람에서는 서양 사람의 4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2번 받았다고 그러면 첫 번째 수술이 충분치 않아서 2번 받은 거니까 유전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질암이 아닌 유두암으로 인해서 받은 경우가 많아서 글쎄요. 이거는 그분께 또 가족 그 수술하신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뭐 간단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소소한 나날들님,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데 다른 약이나 영양제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약이냐에 따라 다르죠.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고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 싶은데 갑상선 호르몬제는 가능하면 다른 약이랑 같이 드시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갑상선 호르몬 사용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약, 특히 칼슘이라든지 철분, 또 종합 비타민제, 또 영양제 중에서도 이 유산균이나 또 오메가3 이런 거하고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용 시간을 1~2시간 이상 달리해야 되겠고 그런 조합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 기능항진증 치료에 쓰는 항갑상선제는 뭐 별 관계가 없습니다. 식후에 드셔도 좋고 아무 때나 드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바다보다 산이 좋아. 갑상선이 안 좋으면 눈이 붓거나 눈꺼풀이 내려앉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기능항진증의 초기에 보통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염이나 뭐 갑상선 암이나 이럴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관계된 거는 기능항진증 환자의 일부에서 초기에만 나타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유롭게 갑상선 질환은 여성에서 더 흔하다고 하는데 남성에서 생겼을 땐 더 위험하거나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나요? 이것도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는 남성에서 생겼을 때 잘 안 낫습니다. 여자보다. 여자에 훨씬 흔하지만 남자에서 생기는 건 잘 안 생겨도 잘 낫지 않는다. 또 갑상선 암도 여자에 더 많지만 남자에서 생기면 여자보다 예후가 나쁩니다. 그래서 남자는 특히 조그만 암 같은 거 이거 수술하지 않고 지켜봐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특히 젊은 남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해도 크기와 관계없이 그냥 빨리 수술해서 없애는 게 제일 속이 편합니다. 하루 한컨님은 친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받았는데 운동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 뭘 어떻게 조심을 하죠? 잘 모르겠는데 이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숨이 차고 또 다리도 떨리고 그러기 때문에 뭐 많이 뛰거나 그런 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지치지 않는 한, 숨이 차지 않는 한,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 한에서 하세요. 뭐든지 다 해야 되겠고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살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면은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운동량도 조금씩 늘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김홍성 씨.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같이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갑상선 질환 중에서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기능 항진증 때는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능 저하증 때는 콜레스테롤이 분해가 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 2가지 약을 같이 먹는 거는 아니고 일단 갑상선 호르몬제를 치료를 해서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되고 몇 달 걸리죠. 몇 달 걸리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서 콜레스테롤이 계속 높으면 이것도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면은 굳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죠. 기능 항진증에서는 이런 건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기능 항진증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건 처음서부터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다 마치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우리 다음 시간에 2달 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뵙죠.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